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하나씩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이 3대 교육국에 오는 4일부터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이 같은 정책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Tariff of 25% on Canada and separately 25% on Mexico. Number one is the people that are poured into our country so horribly and so much. Number two are the drugs, fentanyl and everything else that have come into the country. And 캐나다에 대해선 에너지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모든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도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일부터 적용되는데 트럼프는 보편 관세뿐 아니라 반도체, 철강 등의 부문별 관세도 예고해 국제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내에선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People are going to be truly shocked at the pricing they're going to see on the cars, on the lumber, on the clothes, on the food. This is going to be a mess. 석유화학업계도 철강 노조도 관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언론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보복 관세를 가하면 미국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대상국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캐나다는 25%의 대미 관세로 맞불을 놨고 멕시코와 중국도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 협상 여지는 남겼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은석 기자입니다.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 대한 25%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155조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제품이 대상인데 이 중 5분의 1은 4일부터, 나머지는 3주 내에 적용됩니다. Our response will also be far-reaching and include everyday items such as American beer, wine, and bourbon, fruits and fruit juices, including orange juice, along with vegetables, perfume, clothing, and shoes. 또 핵심 광물과 에너지 조달, 기타 파트너십 관련 비관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국민들은 국산 제품 구매와 국내 휴가를 독려했습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대응 계획, 플랜 B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Por eso digo, estamos preparados para cualquier escenario. 미국이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그동안 3국 간 무역 관세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며 걸핏하면 관세 수단으로 위협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관세 조치엔 단호히 반대한다며 WTO 제소 등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对于美方的错误做法，中方将向世贸组织提起诉讼，并将采取相应反制措施，坚定维护自身权益。 3개국은 다만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관세가 발효되는 4일까지는 정면 충돌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당장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격 인상이나 생산 공장 이전 같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언했던 일들이 하나둘 실제로 벌어지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시에서 50km가량 떨어진 기아 생산 공장. 지난해에만 소형 승용차와 SUV 등 총 25만 3천 대를 생산해 60%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덕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지만 관세 부과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관세 인상분을 반영해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줄고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가격 인상을 통한 흡수라든지 생산지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서 삼성과 LG전자, 포스코 등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다른 한국 기업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생산지 이전 및 기존 생산지별 캐파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생산지 전략의 변화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공장을 가진 한국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핵심 광물 생산 기지인 캐나다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중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법, 석유와 가스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흑자폭을 줄이는 것이 정부는 금융 지원을 비롯한 비상 수출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립니다. 이 논란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다른 쪽이 쉽게 승복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이 재판관 임명권이 없는 헌재가 스스로 구인체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습니다. 관행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가 한 달 만인 내일 오후 2시 그 결론을 내립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이행은 권한대행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 대행 측은 임명권이 없는 데다 이해 당사자인 헌재가 임명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권한쟁의 심판은 탄핵 심판과 달리 재판관 과반의 찬성으로 인용되는데 8인 체제인 현재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 부린다고 반박하는데 구체적인 공방 내용은 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이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마 후보자가 1980년대 노동운동 조직의 하나로 지하혁명 조직이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였고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관계자들을 공소기각해 면죄부를 줬다며 과거 판결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각하 선고가 마땅한데 그럼에도 헌재가 위헌적 인용을 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선별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할 경우 최 대행은 지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수용할 거다, 또 수용해야 된다, 이런 정도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여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에 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죠.
저희 취재진이 의견서를 확인했더니 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팔로우한 SNS 계정 목록이 있었습니다. 문 대행은 기존에 알려진 김어준 저장소나 이재명 대표 계정 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계정 다수를 팔로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SNS 팔로우 목록입니다. 난 피도 파란색이라는 민주당 지지자 계정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가 소개 그린 계정도 있습니다. 안귀령 전 대변인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계정도 여럿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거나 아예 계정 이름이 윤석열 기소, 구속인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3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문 대행이 이 같은 계정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팔로잉을 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재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SNS상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등 친분 관계가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자 헌재는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 대행의 해당 SNS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큰데 이틀 뒤부터 비상계엄 당시 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증인들이 심판정에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곧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형사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윤 대통령 측 대응 전략은 뭔지 법조팀 윤재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헌법재판소 먼저 보죠. 다음 주 재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모레인 4일과 6일부터 예정된 이 두 차례 변론 기일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국회 측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증인 신문에서도 강도 높은 반박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대통령을 믿습니다.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형사 재판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주요 공범들의 재판 일정도 이미 잡혔죠. 네, 현역 군인들을 제외한 이 5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벌써 재판이 시작됐고 조지호, 김봉식 청장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도 오는 6일에 첫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모두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날 이제 사건들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병합을 할 경우 절차가 간략해집니다. 다만 검찰은 앞선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긴 했습니다. 형사합의 25부엔 윤석열 대통령도 배당이 됐잖아요. 근데 이 건도 병합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하긴 한데 이제 윤 대통령의 사건만 법원이 따로 놓고 심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의 사건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2차례 정도의 준비 기일을 여는데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주 한두 차례 이상 재판을 여는 집중 심리가 예상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헌재에도 이미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4번씩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심 판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아예 재판을 거부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활발하게 자기 변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또 검찰이 조사도 못한 채 벼락치기로 기소를 한 데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 재판을 맡는지도 관심인데 형사 합의 25부에서 담당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삼성 이재용 재판의 경영권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사건에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이미 중앙지법에 2년 동안 근무해서 이번 달에 정기 인사 대상자인데 중요 사건을 맡은 만큼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과 당시 배석 판사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야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일 분위기입니다. AI와 반도체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제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실제 움직임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내일 반도체 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해법은 반도체 특별법 일부 수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기존 주 52시간 규정에서 AI와 반도체 사업장 등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계속 예외 규정을 두는 것보다 아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향후 첨단 산업마다 노동시간 조절 요구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개별법을 그때마다 바꿀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과감하게 또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인 내용은 다 동의가 서로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내일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반도체 사업장 노사가 참여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을 맡아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전통적 우군인 노동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여권에선 요란한 변신술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대선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기본사회 시리즈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추경 주장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하라며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의 원상 복구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 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일념이라며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시리즈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함께 밝히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외교안보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을 얘기한 데 대해 극단적 반일몰이에 골몰하더니 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라는 건가라고 반문했고 김기현 의원은 해방 이후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반미 선동을 했다며 과거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야권에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클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정책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좀 우클릭 홍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민주당에서도 한번 다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기마다 정책 우선순위가 변할 수 있다며 기본사회를 포기했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여당 투톱의 일정이지만 지도부가 아닌 개인 차원의 방문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면 만 40세가 되는 이준석 의원은 40대 국가지도자가 된 케네디와 오바마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좌우가 아닌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접견 계획을 밝히면서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로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인간적 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남동 관저도 찾아가지 않는 등 일정한 거리를 둬왔는데 여전히 계엄 사태에 부정적인 중도층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함께 면회할 예정인 나경원 의원은 민심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면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서울 홍대거리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를 강조했습니다. 극단적 세력 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갑시다. 진영을 넘은 제3지대 주자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 정치 개혁을 위한 과감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용기 있게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1985년 3월생인 이 의원은 다음 달 만 40세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습니다. KB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위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여야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이 가능할지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배경부터 설명해본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시각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다양한 업종 가운데 반도체 쪽에만 일종의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최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밖에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공언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린 만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반도체 특별법에 적시된 주 52시간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동 관련 이슈여서인지는 몰라도 야권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잖아요. 네, 특히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주 52시간의 예외를 두면 모든 사업장에서 우리도 예외로 봐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 52시간제 자체가 붕괴될 거란 주장입니다. 여기에 전통 지지 기반인 양대 노총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일 국회에 항의 방문을 하는데 반도체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과도한 우클릭이 전통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거라며 반발 기류가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우클릭은 여당과 차별화 전략에서 밀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중도의 마음을 잡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외에도 지금 비명계에서도 외연 확장을 좀 하는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초 친명계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친명계 의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물밑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조만간 친명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광주와 전남, 여수에서 청년 대상 강연에 나서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오는 13일 민주당의 심장이자 핵심 텃밭인 광주를 찾습니다. 네, 여당 상황을 보면 여당에서도 내부 이견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내 투톱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겠다면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이제 당부하고 있는데요. 김재섭 비대위원은 왜 인간적 도리를 이런 방식으로 하냐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최근 상승한 여권 지지율을 의식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셈인데 권 원내대표 역시 지도부로서 가는 건 아니라고 한 걸 보면 이런 기류에 대한 고민이 담긴 걸로 봐야 될 듯합니다. 그렇군요. 여야 지도부 모두 고심이 깊은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교육감들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혈세를 들여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터라 직선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전국 첫 영교시 체육활동을 도입했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제 스스로 부득의 소치를 또 느낍니다. 야인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부산 교육의 미랄이 되도록. 하 전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오는 4월 2일 부산에서는 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자천 타천으로 여러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깜깜이 선거 수 있죠.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23.4%에 불과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이 선거에 쓰인 비용은 56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투표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주목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되겠죠. 투표율에 대해서 이제 현 교육감이 좀 경각심을 느끼고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 강원 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임명제라든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들이 정작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자 교육감 직선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 전국 대부분이 봄 날씨 같았는데 실제로 내일이 봄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한반도의 남단 제주에서는 어느덧 따가운 봄을 알리는 전통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옥 마당에 펼쳐진 대형 화선지에 한 남성이 팔뚝만한 붓을 연신 휘두릅니다. 이내 먹으로 새겨진 글씨는 새해 안녕을 기원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라는 입춘대길 만사여의. 오늘 제주도 곳곳에서 탐라 시대부터 내려온 봄을 알리는 입춘굿이 열렸습니다. 제주의 봄을 알리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주의 전통을 잘 재현하고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사를 찾은 시민들은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고 입춘굿을 보면서 새로 이제 봄이 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벌써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올 한 해 안녕을 다시 한번 기원했습니다. 흥겨운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윷도 던지고 전통놀이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흥겹고 즐겁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봄 기운 가득한 부산 해운대에서도 옷이 가벼워진 시민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발도 담가봅니다. 패딩 챙겨 나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반팔로 입고 다니는데도 하나도 안 춥고. 오늘 제주 서귀포가 14.2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부산 10.9도, 광주 8.9도, 대전 9.1도, 서울 6.8도 등 전국의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포근한 주말이라 참 좋았는데 내일부터 냉동고 한파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룻밤 사이 기온이 곤두박질하고 제주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 예보도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오늘 밤 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설 연휴 뒤 첫 월요일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은 영하 10도 이하로 예보됐습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추운 입춘이 될 예정입니다. 하룻밤 사이 기온이 5에서 10도 정도 떨어지는 데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북쪽 약 5km 상공에 상공기를 동반한 상층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북쪽 찬공기가 우리나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요일인 4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최저 영하 2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모레 오전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많은 눈을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과 블랙아이스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덕유산의 상징과도 같은 목조 건축물 상제루가 한밤중 모두 불에 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는 김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길에 휩싸인 목재 건물이 주저앉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시뻘건 불길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전북 무주 덕유산 봉우리의 상징인 3층짜리 팔각 목조 건물 상제루에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0시 25분쯤. 소방당국이 곤돌라와 스노모빌로 해발 1,520m까지 접근해 2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28년간 등산객들의 쉼터 역할을 한 상제루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너무 타가지고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요. 화재 당시에 거기에 누가 아예 없었던 건가요? 없었어요. 터널 안에서 뒤집어진 흰색 승용차 뒷부분이 심하게 구겨졌고 검은색 차량 앞부분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영동 1터널 서울 방향에서 연료가 바닥나 멈춰선 흰색 차량을 검은색 차량이 들이박았습니다. 터널 아니라 아마 이 차량이 서 있던 거 뒤에 오던 차가 발견 못하고 추돌한 걸로. 두 운전자 모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후엔 남양주의 한 신발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8개 동을 태우고 1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접재물이 많고 붙어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저희가 도착했을 때만 해도 벌써 2개 동이 다 타고 있었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어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난 불로 소중한 유물들이 잿더미가 될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손상된 문화재는 없었습니다. 피해가 복구되는 동안 8만 9천 점의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728년 김천택이 엮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노래책 청구영언입니다. 580곡의 전통 노래가 한글로 기록된 국가지정 보물입니다. 김천택은 우리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소중한 노래들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약 10년 동안 노랫말을 모으고 정리해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국가보물인 말모이 원고는 1911년 주시경 선생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사전입니다. 충신과 효자, 열녀의 행실을 한글로 엮은 유형문화유산 삼강행실도도 한글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어제 박물관 화재로 잿더미가 될 뻔한 유물은 모두 8만 9천여 점입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이 4층까지 번졌지만 다행히 박물관 1층 수장고에 보관 중인 소장품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오늘 화재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잔해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는 박물관 초입부터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복구 과정에서 유물 손상을 막기 위해 소장품 전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송 준비 중이고. 전문가들과 이송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의 조치에 미국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무역 갈등 조짐에 중국발 딥시크 쇼크까지 겹치면서 2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증시의 호황이 끝을 향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요. 우리 증시는 언제쯤 볕을 볼 수 있을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AI 열풍에 트럼프 효과까지 겹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 미국 증시. The impetus for stock strength has been the strength of the economic data coming in for the U.S., combined with the pretty benign inflation prints. 하지만 최근에는 거품이 빠질 때가 됐다는 고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거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고안한 버핏 지수. 미국의 GDP에 비해 시가총액 비율이 200%를 넘어 닷컴 버블 때보다도 높아진 겁니다.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기업의 이익이 이제 증가하지 않는 한은 채권 대비해서 주식의 이제 매력도를 점점 떨어뜨리는 요인. 지난주 월요일 딥시크 충격파로 급락했던 미국 증시는 이후 현지 시간 3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에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면 역사적인 저점이 해소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반기로 진행될수록 자금 유입들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2,900에서 3,0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고 내수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장밋빛 전망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함인 정조대왕함이 훈련 모습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올해 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정조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탐지, 요격할 수 있어 새롭게 창설된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1박 2일간 정조대왕함을 타고 동행 취재했습니다. 가상의 북한 잠수함이 함경북도 동쪽 해상에서 포착되자 정조대왕함이 최신 스파이 레이더로 일대를 집중 탐색합니다. 대장, 대공, 방색경보 발령. 총원, 전투 배치. 남쪽으로 발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이내 촘촘한 레이더망에 탐지됐고 곧바로 발사한 SM-3 미사일이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적 미사일 요격에 성공합니다. 3, 2, 1, 마크 인디아. 이어 고출력 저주파를 활용한 통합 소나 체계로 멀리 적 잠수함을 포착해 격침시킵니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 전투 체계로 적 위협 탐지부터 요격까지 가능한 우리 군 해상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군 작전 해역인 제주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적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올해 말까지 실전 배치 과정을 거쳐 어제 새로 창설된 제주 기동함대 사령부의 기함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해군은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먼 바다에서 이뤄지는 작전이나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7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소속된 함정은 기동전단의 2배인 14척으로 국내 기술로 건조될 한국형 차기 구축함도 배치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트럼프와의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 이 종전 논의가 어느 시점에 불이 붙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생포한 북한군의 영상을 연일 공개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인 건지 오늘은 황선영 기자가 우크라이나의 속내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성이 힘없는 목소리로 질문에 대답합니다. 저 자극이 되는 일주일이에요. 저 속에서는 학교를 접어놓으면 들린다면 떠나는 것이요.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 신문 영상입니다. 생포된 북한군의 모습을 공개한 게 벌써 5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어요. 북한에 가족 있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국제협약상 포로를 대중의 호기심 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얼굴과 목소리, 신문 내용을 적나라하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막판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확전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더 어려운 위치에 처했으니까 국제사회, 특히 미국, 유럽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의도. 우크라이나는 포로 생포 당시 과정은 물론 벌판에서 드론 공격을 받고 어리숙하게 대처하는 북한군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Я не знаю, ми дивились на нього, дійсно молодий хлопчина, я б не сказав, що він там якийсь. 무방비 상태의 젊은 북한군을 전장에 끌어들인 러시아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면서 종전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입니다. Russia is turning into a version of North Korea, a country where human life means nothing. 올해 4년째 접어든 끔찍하고 소모적인 이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입추는 내일부터 절기가 무색하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경기 북부와 일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곳곳에 1cm 안팎의 눈 또는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사이 호남과 제주에서는 폭설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영남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인천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에 그치겠고 오늘보다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극심한 한파는 주말을 기점으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2월 2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